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미국을 다시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뗐습니다. 미국이 풍부하게 갖고 있는 석유와 가스를 최대한 뽑아내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미국 현지 생산을 유도하고 또 관세를 올려서 세계의 공장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조업 부활 전략이 성공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경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한겨울에 차가운 얼음물에 입수하는 전통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푸틴 대통령도 즐기는 의식이라고 하네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지 통신원 취재수첩에서 알아봅니다. 1월 23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쿼드회의 공동성명에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쿼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구가 빠진 것과 맞물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 우선순위가 긴장 완화로 바뀌면서 사실상 북핵 용인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아직 트럼프 2기 행정부를 향한 대미 정책을 공개하지 않아서 트럼프 2기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기까지 일단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한국, 일본을 담당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국장급 인사에 한국계 미국인이 나란히 발탁됐습니다. 존 로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는 국방부 인도태평양 차관부 아래에서 한국과 일본 관련 정책을 담당하게 됩니다. 앞서 미 하원 중국 특위 자문위원을 맡았었던 노 부차관보는 스탠퍼드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연방검사로 일했으며 미 육군에서 복무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국에서는요, 케빈 김 전 상원 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부차관보로 발탁됐는데요. 김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대북정책 특별대표실에서 선임 고문 및 비서실장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휴전에 돌입한 지 이틀 만에 요르단강 서안 지구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진행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1일 이스라엘군이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제닌을 공격해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40명 이상이 다쳤는데요. 이스라엘 군 당국은 이 공격이 대테러 작전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군사작전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안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해온 유대인 정착민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지 하루 만에 진행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및 제재 해제를 전후해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폭력도 더욱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내시빌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20일 오전 11시쯤 내시빌 엔트코 고교 식당에서 17세 남학생이 여러 차례 권총을 발사해서 여학생 1명이 숨졌으며 총격범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에는 학교 담당 경찰관이 2명 배치돼 있었습니다만 이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테네시주에서는 2023년, 2018년, 2017년에도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장악한 테네시주 하원은 총기 규제 여론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작년 4월 달에 교내에서 교사의 총기 휴대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실험 장치에서 플라즈마 전자를 1억도까지 가열해서 1066초 동안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핵융합은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원리인데요. 가벼운 핵
가벼운 원자핵에 더 무거운 원자핵을 결합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방출됩니다만 핵 분열의 원리를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정리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잔칫집에 찬물 끼얹기.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계획인 스타게이트 전략에 대해서 네. 트럼프 2기 실세인 일론 머스크 CEO가 회의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오, 네. 지금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고 있는 트럼프의 최측근이 이렇게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머스크 CEO가 SNS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들이 실제로는 돈이 없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없다라고 하기에는 꽤 많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소프트뱅크가 100억 달러 미만의 돈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 소프트뱅크의 CEO가 회장이 손정희 회장인데요. 그 제가 찾아봤습니다. 돈이 얼마 있는가. 그래서 진짜인가. 그래서 예, 찾아봤더니 예. 그 포브스에 따르면 네. 손정희 회장의 자산이 282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 머스크 CEO의 믿을 만한 소통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식적인 재산과 뭐 입수했다는 재산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 그리고 말씀드린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합작한 스타게이트를 만들고 AI 기반의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구축하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세 회사가 1,000억 달러 정도 먼저 투입을 하고요. 앞으로 4년 동안 추가로 4천억 달러를 추가해서 총 5천억 달러에 달하는 돈이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발표했는데 5천억 달러면은요 우리 돈으로 716조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금을 들이지 않고 대부분 투자금을 끌어와서 하겠다라는 것이 그러네요.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인데 네. 여기에는 이 세 개 회사 외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 펀드인 MGX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부동산 개발 회사인 다막 이런 회사들이 돈을 투입을 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상 가장 큰 AI 인프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은 거의 즉시 미국 내에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머스크가 왜 갑자기 이렇게 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건지 이게 네. 궁금하네요. 그래서 미국 언론들도 굉장히 의외다라는 네.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머스크가 트럼프 계획에 찬물을 끼얹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네. 머스크 발언은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에 뭔가 어색한 역학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뭔가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네. 있다. 그리고 머스크 CEO가 이제 앞으로는 SNS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여과 없이 발언할 것 같다라고 예상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머스크와 트럼프 정부와의 첫 번째 공개적 단절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이 고위 정책 담당자가 대통령의 이런 야심찬 프로젝트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라고 그렇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악시오스도 역시 두 사람의 가장 공개적인 불화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나빠지는 전조로 해석도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소위 말하는 EJ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머스크와 그 오픈 AI 샘 엘트만이 사실 앙숙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두 사람을 이용해서 양쪽 다 모두를 견제하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네. 특히 오픈 AI는 스타게이트의 운영책을 맡았습니다. 사실상 이 스타게이트의 제일 큰 그림을 샘 올트만 CEO가 맡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신을 받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이 나쁜 관계 이용해서 트럼프가 두 사람 모두를 견제하려는 거다라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경쟁을 하게 만드는 맞아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네. 어느 한 사람이 권력을 다 가지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네, 나누는 견제를 건데. 하고.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이 머스크 CEO와 샘 올트먼은 둘이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사람이 2015년에 오픈 AI를 공동으로 설립을 했었는데요. 2018년에 테슬라의 AI 연구 과정에서 오픈 AI와 이해 충돌이 있었고 머스크가 오픈 AI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머스크가 AI 회사인 XAI를 설립했고 네. 머스크 CEO는 오픈 AI가 영리 법인으로 전환한 것을 중단해달라면서 소송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가 완전히 앙숙인데 그러네요. 이 두 사람을 모두 다 기용을 한 건데요. 어쨌든 스타게이트 합작 법인 설립 발표 이후에 주식시장에서는요. 스타게이트 관련 주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오라클 주식은 6.75% 올랐고요.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도쿄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데 전일 대비 10% 넘게 올랐습니다. 이게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아무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예, 앞으로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 정말 결을 같이 하는 그런 두 네. 사람이었는데 정말 달라질지. 네. 그리고 어떨지.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너무 커지니까 네, 견제할 좀 필요가 있다. 그렇죠. 뭐 좀 그런 불만- 얘기도 계속 나왔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생각의 전환. 네. 네, 이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극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는데요. 입장이 바뀐 겁니다.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다이먼 CEO가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약간의 물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된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국가 안보는 약간의 인플레이션보다 더 중요하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이먼 CEO는 관세는 경제적 정책의 도구일 뿐이다라면서 어떻게 왜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무기로도 쓸 수 있다면서 관세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관세는 물가를 올리게 되고요. 그렇죠. 교육 상대국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사실 주류 경제학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인데 네. 다이먼 CEO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경제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면서 반대 입장을 몇 차례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달라졌고 아마 월가의 기류도 달라진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부터 멕시코,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중국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라고 밝혔고요. 기존의 무역협정 포함해서 통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한편 다이먼 CEO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국가들의 재정 적자 그리고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중동 또 중국의 지정학적 위험 이런 것들이 경제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 네. 네, 이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서 더 강력하고 단합된 유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일 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파리 엘리제궁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트럼프 2기 출범으로 변하게 되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유럽 국가들도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금 단합되고 강력하고 주권적인 유럽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고 그런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숄츠 총리 역시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럽이 더 강해지고 회복력을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며 이미 명백하게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미국의 행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2차 대전 이후인 1963년에 화해 협력을 위해서 체결한 엘리제 조약 62주년 기념해서 서로 만났는데요. 네. 사실 그때 전쟁할 때는 서로 죽여야만 되는 그런 전쟁 상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럽을 이끌고 가는 두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프랑스와 독일 정상이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유럽의 어떤 대미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대해서도 불만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취임하고 나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유럽과의 무역 적자를 얘기를 하며 네. 중국은 미국을 악용하지만 중국만 그런 건 아니다. 유럽연합도 아주 나쁘다라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무역의 공정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네. 주장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이 관세로 관세. 예, 맞아요. 귀결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네. 드는데 어쨌든 그 외에도 뭐 나토 회원국들 네. 방위비 인상해야 한다 이런 얘기 여러 차례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미국에 대한 유럽의 방위 의존도를 낮춰야 되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방위
국방에 좀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단순히 국방비를 많이 지출한 것뿐만 아니라 자체 산업 기반도 좀 역량을 끌어올려야 되고 산업도 발전시켜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같은 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 방위청 연례 포럼 연설을 하면서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고 있지 않다는 트럼프 대통령 말이 옳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방위비에 투자할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유럽연합 상반기 순회 의장국인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도 유럽의회 본회에 출석해서 지금은 유럽이 안보 부분에서 돈을 절약할 만한 여유가 없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행 GDP 대비 2%로 설정된 나토 방위비 지출을 5%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중에서 23개 나라가 나토에 소속이 돼 있는데요. 사실상 미국 주축의 나토의 유럽이 방위를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나토 탈퇴를 위협하면서 방위비를 올려달라면서 유럽 국가 갈등을 빚었는데 이제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 유럽 국가들도 방위비를 적극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네 번째 키워드는 지금은 모범 답안지 작성 중. 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다음 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회담을 앞두고 맞춤형 전략을 짜는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모범 답안이 뭘지 지금 답을 쓰고 있는데요. 네, 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동맹국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일본에도 뭔가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니혼게자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외교를 비즈니스 거래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해서 다음 달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일본의 공헌도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무조건 뭘 해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당신한테 이런 건 잘해주고 있으니 좀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상무부가 작년 7월 달에 발표한 2023년 기준 대미 직접 투자는 일본이 2020년 대비해서 거의 한 3%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필할 것으로 보이고 예. 일본의 미국 경제 기여를 강조해서 경제 정책에서는 허점을 보이지 않으면서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자 신문이 전망을 했습니다.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의 미국에 대한 경제 공뿐만 아니라 대미 투자 패키지도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시바 총리가 얼마 전에 NHK 방송에 출연해서 미국의 제조업이 약해졌다라고 말하면서 네. 미국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해보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한편 이시바 총리의 측근인 아키히사 안보 담당 총리 보좌관도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대미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R&D,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패키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일본 쪽에서 주체적으로 제한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안보 면에서도 최근에 방위비를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그리고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증액 등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응 방안을 짤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일본은 자체적으로 2022년에 국가 안전보장 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GDP 대비 1% 수준인 방위비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2%로 늘리기로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트럼프 대통령 맞아요. 요즘 관련된 뉴스가 키워드였습니다. 네, 뭐 저도 아무래도 이번 주에 다양한 취임식도 걸 있었고 해서 찾고 싶었는데 예, 뉴스가 사실 당분간은 그럴 것 네, 같습니다. 이거 거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키워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네. 지금 LA 지역에 산불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로 산불이 또 발생했습니다. 네. 휴즈 산불이 20일 오전에 발생을 하면서 지금 강풍을 타고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휴즈 산불은 계절풍인 산타아나 강풍을 타고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에만 이미 2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완전히 불태웠고요. 네. 지금 진화율은 0%. 진화가 전혀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있네요. 예. 네. 지금 20일 오전 10시 30분에서 LA시에서 북서쪽으로 떨어져 있는 캐스테이크 호수 부근에서 이 산불이 시작이 됐는데요. 무서운 기세로 산불이 확산이 되면서 여기 지금 대형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과정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하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걱정입니다. 있습니다. 네. 지금 기존에 발생한 가장 큰 산불이 펠리쉐이드 산불, 이턴 산불인데요. 네. 특히 미국의 인구 밀집 지역을 강타하면서 지금까지 28명 사망했고 수많은 주민들이 대피령에 따라서 피난을 떠났습니다.
고급 주택 건물들 수천 채가 이미 불에 탔습니다. 기존의 2톤 산불과 펠리쉐이드 산불이 3주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다 또 다른 산불이 번지면서 점점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검은 기둥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이 지역에 있는 고속도로가 지금 전체가 폐쇄가 됐습니다. 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이번 주말부터 비가 올 확률이 80%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네네. 강우량이 너무 적습니다. 0.8cm에 불과한데 비가 오기는 하지만 네. 너무 적은 양이. 그리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번개와 강풍 동반한 2.5cm의 강우량이 있을 것이라는 예보가 나왔는데 문제는 불에 타서 초토화된 급경사지에 갑자기 비가 많이 내리면 걷잡을 수 없이 물이 쏟아지면서 그렇죠.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역 당국은 주민들에게 대피 계획을 재점검해달라고 요청했고요. 네. 비상 탈출할 때 소지품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진화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중금속, 유해 물질과 함께 그리고 재가 섞여 있는 빗물이 흘러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것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주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함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네, 맞습니다. LA 지역의 상황입니다. 다음 키워드 불법을 밝힌 기념비적 승리. 네, 찰스 3세 영국 국왕의 차남인 해리 왕자가 네. 타블로이드 신문의 사생활 침해 소송과 관련해서 우리 돈으로 177억 원의 합의금을 받기로 판결이 났습니다. 네. 대중지 더선을 가지고 있는 뉴스 UK가 해리 왕자에게 최소 1,0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177억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네. 이 언론 재벌인 루퍼트 머독이 가지고 있는 이 회사는 해리 왕자의 어머니인 고 다이나 왕세자에 대해서도 사생활 침해를 인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더선이 1996년부터 2011년까지 사설 탐정을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해리 왕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을 전적으로 분명하게 사과한다라고 밝혔고요. 네. 사설 탐정들이 전화 해킹, 감시, 사적인 정보를 오용해서 전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네. 이 언론 이 태블릿 신문뿐 아니라 또 다른 그 신문사도 역시 그 해리 왕자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사생활 침해를 하면서 네. 재판이 있었고요. 거기에서도 역시 우리 돈으로 한 3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배상을 받았는데요. 이런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았고 네. 배상금도 받았는데 하지만 다이나비는 사망했고 또 해리 왕자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신적인 고통을 그렇죠. 텔레비전 신문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걸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흐르고 있는 노래 KCN 조조의 All My Life 함께 듣겠습니다. I would never find another lover sweeter than you, sweeter than you. And I would never find another lover more precious than you, more precious than you. The girl you are. Close to me, you're like my mother. Close to me, you're like my father. Close to me, you're like my sister. Close to me, you're like my brother. You are the only one, you're my everything. And for you, the song I sing.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And I thank God that I finally found you.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And I hope that you feel the same way too. Yes, I pray that you do love me too. I said you're all that I'm thinking of, baby. And I promise to never fall in love with a stranger. You're all I'm thinking of. I praise the Lord above for sending me love. I cherish every hug. I really love you so much, baby, baby. I pray for someone like you, and I thank God that I finally found you. All my life, I pray for someone like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로 송부하고 기소를 요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어 기소하려면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4차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을 받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 4명의 인용 의견으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마르코 루비오 신임 미 국무부 장관과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오전 통화에서 루비오 장관의 취임을 환영하고 70여 년간 이어진 한미 동맹을 미국 신행정부 하에서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집계 결과 2024년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은 2023년보다 2% 증가했습니다. 4분기에는 직전 분기보다 0.1%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11,000여 명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북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모두 합친 병력 손실 규모는 4,000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러시아에서는 한겨울에 얼음 목욕을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 정교회 축일인 주현절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은 어떤 날이고 러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 이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모스크바 오선근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모스크바 오선근입니다. 네, 한겨울에 하는 얼음 목욕. 생각만 해도 너무 추운데요. 러시아 정교회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에게 조금 생소해서 러시아 정교회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해 주실까요? 예, 간단히 언급드리면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 로마 제국의 로마의 소로마 제국과 지금의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비잔틴 제국, 즉 동로마 제국으로 분열되면서 네. 기독교 역시 1054년에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로 분리되었고, 당시 동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유럽 동부와 러시아 지역에 이 동방 정교회가 포교되면서 러시아에서 동방 정교회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네. 예, 러시아 정교회가 현재는 가장 큰 세력으로 동방 정교회를 대표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예초 로마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통해 성장한 개신교와 함께 카톨릭과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가 현재 기독교 세계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하겠는데요. 다민족 국가이기도 한 이곳 러시아 국민들의 66% 이상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로 알려지고 있고, 네. 카톨릭이나 개신교와 비교해서 정교회와의 차이점을 지금 이 시간에 모두 설명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방문객 입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차이는 네. 러시아 정교회 성당에 들어서면 신도들이 예배를 전적으로 서서 본다는 점과 악기 연주 없이 모든 성가는 아카펠라로 부른다는 점이
뭐 눈에 띄는 대표적인 저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19일이 러시아 정교회 주현절 종교 축일이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날입니까? 예. 러시아 정교회는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인 그레고리역이 아닌 그 율리우스 역으로 정교회 축일을 기념하고 있고 네. 그 20세기 이후에 이 그레고리역에 비해서 율리우스 역은 13일이 늦어서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도 1월 7일에 기념하고 있는데요. 이에 이 주연절 역시 그 카톨릭과 서방 교회들은 성탄절 이후에 그 12일 후인 1월 6일을 기념하듯 러시아 역시 러시아 정교회 성탄절에서 12일 후인 1월 19일을 주연절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 교회들과 러시아 정교회의 그 성경에 근거한 주연절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서방 교회들은 이날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온 날로 기념하지만 모든 동방 정교회를 비롯한 러시아 정교회는 예수가 일반 생활에서 30살경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쳐 주님으로 출현한 날을 기념하고 있고 이에 러시아어로는 이 주연절을 주님의 세례 대축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겨울에 얼음물에 들어가는 것은 이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세례의 의미를 가지는 거군요. 그 푸틴 대통령이 했던 얼음 목욕도 그런 의미겠네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안 했나요? 예. 작년 주연절의 경우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시 그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얼음물에 세례를 받는 모습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만 올해 세례 여부는 러시아 언론들이 따르고 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얼음물 입수의 경우 러시아 정교회 사제가 미리 축복을 한 지정된 강가나 야외 시설에서 안전요원들이나 응급대원들이 배치된 가운데 몸 전체를 담그게 되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러시아 전역에 지정된 4천여 개의 장소와 시설에서 대략 200만 명 이상의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 이 주연절 행사가 최근에 상업적으로 변질되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종교적으로 영적인 의미가 있는 러시아의 이 주연절 목욕 얼음욕이 일부에서 상업화돼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유명 레스토랑이나 목욕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일명 VIP 주연절 행사를 하면서 그 실내에서 저녁 만찬과 공연을 즐기고 이어 준비된 얼음물에 몸을 담그는 등의 행사에 상당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서 이 주연절 기념하는 방식이 이러한 기념 방식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러시아 정교회 당국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종교적인 유익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주연절의 의미에 있어서도 러시아 사람들 역시 조금은 부복적인 신앙심으로 인해서 주연절 얼음욕을 통해서 지난 1년의 자신의 죄를 단순히 용서받고 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는 옳지 않다며 이 주연절 행사는 우리 인간들이 항상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깨우치는 의식이라는 점을 러시아 정교회 당국은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러시아 사람들은 이 주연절의 얼음욕 세례가 종교적인 측면뿐 아니라 유체적 건강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고 그 실례로 실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초저온 냉욕을 하는 것에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예, 얼음욕 세례를 받기 전에 거친 언어들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갈등이 있으면 미리 화해하는 등의 심적인 준비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이 주연절 세례를 위해 찬물 샤워를 미리 경험하거나 음주를 반드시 금지하고 그리고 철저한 준비 운동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몸과 마음을 미리 다 준비하자 이런 맞습니다. 의미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오선근 통신원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 글로벌 경제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무더기로 행정 명령을 쏟아냈죠. 그중에 하나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에너지 가격을 낮춰서 미국을 다시 한번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세를 거둘 대외 수입청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죠.
미국 제조 부흥의 뭐 양날개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미국 제조업을 살리겠다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3프로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뭐 에너지가 너무 부족한가, 뭐 이런 미국이 그런 네. 생각도 들고요. 어떤 건가요? 네, 차분히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네. 미국엔 그 내셔널 이머전시 액트라고 하는 우리말로 치면 국가 비상사태법이라고 하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네. 이름이 조금 무섭긴 합니다만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법이냐면 미국은 원래도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주는 나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랬더니 과거에 의회의 허락을 거치지 않고도 5만 가지 이유로 뭐 비상사태를 선포하더라 대통령들이. 그래서 한때는 한 500여 개의 비상사태가 난립하는 그런 뭐 상황도 있었다고 좀 하더라고요. 너무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1976년에 아예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지키도록 한 건데 뭐 남발을 막는 게 목적이었지만 네. 여하튼 그럼에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면 네. 그에 따라서 의회 허락 없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데요. 뭐 예를 들면 2019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와 맞닿아 있는 남부 국경에서 장벽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네, 불법 네. 이민자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의회에서 그 예산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처리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에 비상사태를 선포를 하고 그 자금을 이제 확보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의회 허락 없이도 장벽 지을 돈을 대통령의 권한으로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랬던 그렇죠. 건데 네. 이번 행정명령은 에너지 부분에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건 많은데 지금껏 바이든 행정부에서 개발을 너무 안 해서 공급이 부족하다. 이게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게 이유이긴 한데 그래서 연방 정부의 토지를 포함해서 모든 에너지 개발의 인허가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의 권한을 사용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심지어 필요하면 뭐 강제 수용 권한까지도 뭐 발동을 하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정말 그런가요? 에너지 부분에 있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미국이? 꼭 그렇진 않아요. 원래 미국이 에너지 부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원래 근데 미국은 그 세계 최대 많이 석유 쓰기도 소비기자 하고. 뭐 예. 수입국이었어요. 예.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하루에 뭐 2천만 배럴 정도를 써서 세계 1위 소비 국가인데 지금도 중국보다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생산량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반에는 고작 한 700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35% 정도 되나요? 네. 그래서 절반이 넘는 한 1200만 배럴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네. 그래서 중동 정세에 민감했던 이유, 그렇죠. 뭐 전 세계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경찰국가 노릇을 했던 이유가 이 석유 수입선이 막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요. 근데 2010년대 전후로 해서 셰일 혁명이 일어나고 네네. 2010년대 후반에 제2차 셰일 혁명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생산량이랑 소비량이 얼추 맞아 떨어지는 수준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석유 생산 2위, 그다음에 석유 순수출 국가, 그다음에 천연가스 생산 1위 국가. 이게 역사상 초유의 에너지 대국의 탄생인 건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해석을 네. 이러느냐.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여기 핵심은 제조업을 되살리는 겁니다. 소비와 생산이 얼추 맞아 떨어지긴 하지만 더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떨어질 테고 그렇죠. 그럼 더 많이 쓰게 되겠죠. 네. 미국 땅 밑에 묻혀있는 석유랑 천연가스가 엄청 많이 있는데 이걸 개발하면 더 싼 가격에 쓸 수 있는데 왜 그걸 묵히고 있냐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는 거, 싸지는 거랑 제조업이랑 그러면 또 어떤 관계가 네. 있는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지금은 뭐 낭패를 봤다라고 할 수 있지만 독일이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안겔라 메르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경제 정책의 핵심이 제조업이었어요. 그래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커다란 중국 시장을 확보를 하는 게 한 축. 그런 다음에는 러시아랑 친하게 지내면서 러시아에서 싼 값에 천연가스를 들여와서 제품을 싸게 만드는 게 또 다른 한 축이었습니다.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크게 되었고 지금은 에너지 가격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독일 제조업이 무너지고 맞아요. 있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튼 공장을 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에너지인 거죠. 그렇죠. 자체적으로 발전소를 돌리거나 아니면 전기를 사다 쓰는 방법으로 이제 공장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전으로 싸게 전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후방 지원을 했던 거고 또 다른 제조업 강국인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싸게 전기를 만들기보다는 천연가스로 공장이 자체 발전소를 돌리는 그런 모델을 썼었고요.
근데 미국도 바깥에 나가 있는 공장을 다시 불러오려면 네. 가장 중요한 게 값싼 에너지 공급이겠죠. 근데 트럼프가 봤더니 에너지 환경만 놓고 보면 제조업을 가장 잘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독일, 그다음에 일본보다 미국의 조건이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뭐 석유도 넘치게 뽑아낼 수 있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도 세계에서 가장 싸거든요. 어느 정도나 싼 건가요? 이미 가격이. 이미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용 전기요금, 보통은 천연가스라든지 뭐 원전, 그다음에 그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전기를 만드는데 네. 그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 독일, 일본보다도 훨씬 쌉니다.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1메가와트 아워당 한 $80 정도예요. 네. OECD 국가 중에서는 미국보다 유일하게 싼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한 1메가와트 아워당 $66 정도인데 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독일은 미국의 3배에 가까운 $220, 일본은 비싸네요. 2배 정도인 $178 정도, 우리나라가 한 $122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되면 미국은 뭐 50%가량 우리나라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우리나라보다 한 20% 정도 비쌉니다. 여튼 미국은 어떻게 이렇게 싸게 전기를 만드느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셰일 혁명 때문인 건데, 셰일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스며들어 있는 점토층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유정을 꽂아서 뽑아내면 원유랑 천연가스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천연가스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 천연가스의 양이 미국이 전체가 다 쓰고도 남는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많군요. 맞습니다. 근데 수출 터미널은 없었고, 아.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남아서 그냥 네. 송유관에서 나오는 천연가스에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기도 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굉장히 아까운데 그러니까요. 네.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네. 이걸 저장하는 게 오히려 더 비용이 더 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태워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부랴부랴 터미널을 짓고 유럽에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최근에 우리나라도 많이 사다 쓰고 있기도 하죠. 네, 네. 그렇다 보니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 싸죠. 어느 그렇죠. 정도로 싸냐면 천연가스 가격을 대표하는 벤치마크가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미국 거래 가격인 헨리허브 지수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 동북아 국가가 가져다 쓰는 가격을 평균한 JKM 지수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유럽이 사다 쓰는 가격 평균이 TTF 지수,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1월 기준으로 봤을 때 1 MMBTU라고 하는 열량 단위당 네. 미국에서는 한 $4 정도면 사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이나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13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정말 싸네요. 맞습니다. 물론 뭐 수출을 위해서 액화를 하고 운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이 포함이 돼서 비싼 거긴 합니다만 불가피하게. 그렇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천연가스 발전소를 돌린다라고 하면 당연하게도 미국에서 만드는 전기의 가격이 훨씬 더 쌀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보다 더 싸게 공급한다라고 하면 천연가스를 예. 그러면 전기요금은 더 싸지겠죠. 그렇겠죠. 거의 중국 수준에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 제조업 공장을 짓는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솔깃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뭐 미국에다 공장을 지었어야 했네요 이미. 그렇죠. 네. 물론 공장을 옮기는데 에너지 가격만 고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뭐 에너지 가격이 싸다고 하면 사실 중국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공장들이 다 가 있어야 되는 거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건비나 환경 규제 여러 가지 뭐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긴 하지만, 예를 들면 그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비싸도 탄소세 같은 여러 규제 잣대를 들이대는 유럽이나 뭐 우리나라 제조기업들이 유럽에 공장을 짓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시장이 크기 때문인 건데, 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싼데 뭐 다른 것들을 한꺼번에 같이 패키지로 묶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보조금이라고 하는 수단을 활용을 했죠.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줄 테니까 미국에 와서 전기차 공장도 짓고 반도체 공장도 지어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많은 기업들이 갔죠. 네. 그래서 그렇죠. 지난해 미국의 외국인 투자 중에서 그린필드 투자라고 하는 게 공장을 지을 때 쓰는 돈이 얼마냐 이걸 따지는 건데, 네. 그게 2,27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330조 원쯤 됩니다. 네. 이게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는 여기 굉장히 비판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관세를 높이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네. 알아서 들어와서 공장을 지을 텐데 왜 미국인이 돈을 줘가면서 보조금까지 주냐. 그렇죠. 돈을 이런 줘가면서 거죠. 데리고 들어오냐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부자인 삼성에게 왜 돈을 주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IRA를 행정명령으로 폐기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관세를 올리면 가격이 오르는데 맞습니다. 공장이 왜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지. 맞습니다. 요거를 또 관세를 올리게 되면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가 올라가죠. 생기는 네,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게 보편적 관세가 10에서 20%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라고 해보죠. 근데 만드는 데 비용이 한 3천만 원 든다고 할 때 여기에 네. 20%의 관세가 붙는다고 하면 3,600만 원 정도는
그 미니멈으로 받고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뭐 운송할 때 드는 다른 운송 비용도 비용도 있는 들겠죠. 거고 네. 가격이 비싸지면 당연히 덜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나 자동차 제조업 같은 경우는 마진이 적기로 굉장히 유명한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을 돌리는데 드는 에너지 비용도 훨씬 싸다고 하니까. 예. 더구나 요즘은 같은 경우 특히 자동차는 자동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인건비가 높다라고 하지만 과거처럼 인건비가 굉장히 치명적이지도 않아요. 더더군다나 미국은 어찌됐든 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기도 하니 그러면 차라리 가서 공장을 짓자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공장들이 미국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그 현대제철이 미국에 제철소를 짓는 걸 검토한다라는 기사가 우리나라에서 대서특필된 적이 있죠. 이유가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지 가격입니다. 네. 철강 제품을 만드는 방법이 유연탄으로 코크스를 태워서 쇳물을 만들어내는 고로라고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전기로에서 철을 녹여서 쇳물을 만드는 뭐 전기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는 뭐 전기로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 같은 경우에 중국산 값싼 철강 때문에 공장을 문을 닫고 있는 추세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우리나라도 훨씬 더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더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 예.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무역 장벽입니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룹사인 현대기아차가 곧 미국에서 연산 100만 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갖춘다는 얘기거든요. 네. 현대제철이 만드는 자동차용 광판의 80%를 현대기아차에 팔아요.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지금은 철강 쿼터제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서 네. 미국에 더 보내고 싶어도 더 보낼 수가 없습니다. 딱 그 쿼터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보낼 수가 없다. 그래서 뭐 더 비싸게 보내는 것도 문제인 게 트럼프가 이제 관세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현대차는 또 미국에서 자동차 가격을 또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러네요. 그럼 또 덜 팔리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아예 겁니다. 공장을 그냥 미국에서 맞습니다. 지으면 그런 장벽들이 없어지는 그렇죠. 거니까.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청정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좀 재밌는 표현이 건데 네. 제가 만든 표현이긴 합니다만 예, 중국 청정 지역이 미국이다. 그렇죠. 네. 전 세계 제조 기업들이 중국의 과잉 생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죠. 가장 그러니까요. 큰 시장 중에 하나라고 하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과잉 생산 제품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철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뭐 봤더니 중국산이 길을 못 펴는 것이 유일하게 미국이라는 거죠. 네. 이미 뭐 바이든 행정부 때도 관세도 올리고 뭐 이런 저런 것들 때문에 네. 그런 건데 심지어 트럼프 게다가 지금 그쵸. 또 중국산은 뭐 이미 어마어마하게 10%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고 중국에는 60%까지 모든 제품에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국산 관세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장 안에서 팔 수 있는 우리 제품들의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안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미국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 네. 미국 1위 철강 업체가 뉴코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생산 능력으로는 13위니까 현대제철보다 한 단계 낮은 15위예요. 아 그렇죠. 현대제철이 14위, 그다음에 뉴코가 15위. 네. 근데 덩치는 비슷한 건데, 근데 2023년 매출을 봤더니 현대제철은 매출이 26조고 뉴코는 그 2배 가량인 50조입니다. 똑같이 생산해서 훨씬 가격을 높게 팔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현대제철이 8천억인데 뉴코는 그 11배가 넘는 9조였습니다. 그래서 뉴코 같은 경우에는 고로 없이 전기로로만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전기로로만 생산하는 철강 업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 시장이 너무 좋은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미국에 공장 짓는 걸 뭐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뭐 얘기 쭉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부흥 전략 성공할 것 같습니다. 매우 성공 가능성이 높죠. 네. 다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네. 뭐 천연가스를 더 많이 생산해서 전기요금을 낮출 수는 있습니다만 네.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전기를 가져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나를 전력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건데 미국은 지금도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력망을 확충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의 전선, 그다음에 변압기라고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네. 근데 이 전선과 변압기를 만들려면 구리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네. 근데 문제는 구리 생산량을 급격하게 늘리는 게 어렵습니다. 미국에 큰 구리 광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변압기를 만드는 공장은 미국에도 그다음에 미국에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에도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 전력망을
많이 못 만들면 공장을 지어도 전기를 사오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는 거고 그렇군요. 또 강력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AI 산업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국에서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지금도 미국은 이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그렇죠. 뭐 죽었던 원전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예. 할 정도로 맞아요. 근데 제조업 공장이 이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전기를 사온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큰 그림으로는 성공 가능성이 높으나 세부 맞습니다.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숙제를 트럼프가 어떻게 풀어낼지가 뭐 제조업 부흥 속도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경제 오늘 3프로 TV 언더스탠딩 김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드 시런의 캐슬 온 더 힐 전해드리면서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